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443일간의 긴 법정 다툼이 오늘 그 정점을 찍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그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많았지만 오늘 1심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물론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정치적인 분기점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무게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법무도한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오늘 판결의 역사적인 무게를 결코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비다샵.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비다이렉트샵.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 배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2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자체마다 SNS를 통한 홍보가 활발한데요. 잠시 후 문경시 SNS 담당 신정숙 주무관과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세 잘 하셨습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 오셨으니까 이거부터 여쭤봐야겠어요.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네네. 판결 사형이 구형됐었는데 무기징역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당하다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솔직히 적당하다고는 봅니다. 네. 뭐 그 잘못에 비례해서 형량을 정해야 되는데 예전에 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내렸던 사례가 있는데 네. 그때의 내란죄에 비해서는 지금의 내란죄는 더 무겁진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상의 결과도 발생 안 했고 계엄을 스스로 해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계엄과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조건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무기징역으로 판단한 것은 뭐 과중하지도 과경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셨으니까 이거부터 여쭤봤고요. 네.
이번에 재판부 또 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새해 들어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대법관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도입되고 있는데 법률안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11일이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 대법관 증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현재 대법관은 법원조직법상 법률상으로 그 숫자가 1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의해서 9명 정해져 있어서 법률 바꾼다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이제 헌법에서 법률에 정하라 이래 돼 있어서 법원조직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래서 법률을 바꾸면 얼마든지 눌리거나 지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행보다 12명을 늘려서 26을 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것도 대법관의 수도 헌법에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네. 여튼 이게 지난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이제 아주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병도 원내총무가 이제 입법 속도전을 하겠다. 네. 매주 목요일 뭐 이제 하겠다는 거 보면 네. 뭐 3, 4월엔 통과되는 게 늦어도 4월엔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로 보이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가시키는가에 대해서 법률안에 제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법률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2022년 기존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가 연간 5만 6천 건을 초과하고 있고 그래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업무가 가중해서 뭐 이런 점 때문에 좀 제대로 심리하려면 느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물론 그것도 사실 맞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한편엔 또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결국 대법관의 대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좀 살펴보면요. 네. 현재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한편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작년 6월에 시작했으니까 5년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2030년 6월까지입니다. 이를 전제로 좀 살펴보면요. 네. 현재 있는 대법관 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네. 본인이 이제 임기 만료를 하는 대법관의 수가 무려 10명입니다. 그 10명 중에는 현재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있죠. 네. 그러니 현재 제도로 현행 법원 조직법 내로 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9명, 즉 14명 중에 10명을 본인이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헌법상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새로 임명되는 분은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이 돼서 2027년 6월에 이제 퇴직하고요. 그렇죠. 뭐 노태학, 이응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건영준, 엄상필, 심숙희 법관이 올해 총 10명이 이재명 임기 중에 임기 만료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인데요. 그런데 개정법률안을 보면은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부칙조항에서 한꺼번에 증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2년 후에 그러니까 올게 한 2026년 3, 4월 공포되면은 네. 2028년에 한 4명, 2029년 한 3, 4월에 또 4명, 2030년 3, 4월 정도에 4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4명씩 3번 총 12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죠. 네.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루어지는 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뭐 좀 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그 대법관 증원 법률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률안을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그 본회의를 열어서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 저항한다고 해도 몇 시간 지연할 뿐이지. 그렇죠. 뭐 이번 달 말이나 늦어서 4월달 초중순까지는 뭐 처리되는 게 기정사실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뭐 법원 공포도 하는 게 뭐 그 정도 될 건데요. 결국 이제 2026년 3월, 4월 뭐 요 정도 공포가 될 거니까 뭐 1호부터 2년 지난 2028년 네. 한 3, 4월 정도에 4명 또 그 다음 연도에 4명 그 다음 연도에 4명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재명 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개정안에 따른 12명을 모두 임명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10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거기 추가로 12명을 더 임명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산술적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뭐 민주당이 이래 입장 차이가 있는 거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10분을 임명하고 신규 네. 증언 대법관 12명을 임명해서 총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개정법에 의하면 26명이 대법관인데 그중에 22명 약 84%를 한 명의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 헌법에서는 기관 상권 분립 및 이런 점을 좀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권력의 분립 및 견제인데 각 헌법 기관마다 임기를 불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5년이고 네. 국회의원은 4년이고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은 6년이거든요. 네. 대법관은 법률에서 6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불일치시키고 있는 이유는 한 번에 다 바꿔지면 안 돼서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차이를 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헌법이 권력 분립과 견제를 위해서 조금 한꺼번에 못 받게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에 좀 반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네요. 좀 더 살펴보면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단순히 대통령이 22명 임명하면 사법 대법관 26명 22명 좀 심하가 아니 이런 지적은 항상 언론에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 임명하기입니다. 3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인데요. 네. 57년 6월생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 70세 규정 때문에 만 70세가 되는 2027년 6월 내년 6월에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 퇴직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은 있고 하는데 그런데 2027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 퇴직한 이후에는 당연히 대법원장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겠죠. 그렇겠죠. 여기에 또 좀 지켜볼 바가 있는데 네. 다음 국회 선거일이 2028년 4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장 임명이 2027년 6월 이쯤에 나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국회가 있는데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가 견제할 걸 못하니까 안 하겠죠. 네, 못 하겠죠. 특정 정당이나 또는 대통령이 치우친 대법원장 임명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후하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는 이제 그 새로 임명된 대법관이 또 그 뒤에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해서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 임명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2027년 6월 이후에 임명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해서 또 대통령이 임명한 이런 구조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이 오경미, 오석준, 서경원, 권영준, 엄상필, 신숙기 대법관이 이제 만료되는데 네. 이 6명의 대법관 후임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신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신임 대법원장이 하게 되죠. 참 이게 그런데요. 또 이 증언되는 12명에 대해서 그 새로운 법률안에 의해서 네. 살펴보면요. 참 이게 개정 법률안이 어차피 빨리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2년 후 2028년 그부터 4명 된다는 점을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네. 결국 신규 증언되는 대법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대법원장이 또 임명 제청을 한다는 그런 네.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걸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한 명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관 구성의 거의 80%를 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현재의 개정안에 의하면요 통과가 될 거지만 네. 또 하나는 한 명이 임명한 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또 대법관을 제청하고 또 같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너무 많아진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급하게 대법관을 다 임명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점은 사실 사법권이란 거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동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헌법상 이제 권력 분립적 관점에서 또는
그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인 측면에서 네.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1인당 대법관 업무수가 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 네.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그 계엄이라는 좀 이상한 일을 안 벌이고 그냥 네. 임기가 되었을 때 이런 개정안을 처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80명 내가 임명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어느 쪽에서 봐더라도 네. 어느 특정인이 대법관 구성의 80% 이상을 좌우한다는 건 이것은 어느 정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헌법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명백히 사법권 대법원을 그 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으니 법조인이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차피 이게 통과는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렇다면 앞으로 봐야 될 것은 대법관 임명을 할 때에 네. 임명 제청하고 임명 동의하고 대통령 임명 행위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임명 제청된 대법관들이 너무 좌나 우로 이렇게 급격하게 쏠리지 않는 네. 그런 점, 그런 분들이 되도록 언론이나 시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고요. 네. 역사적으로도 사실 정치 권력은 항상 그 대법원의 구성을 바꿔서 본인들 입막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비단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국이든 베네수엘라든 항상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특정 성향의 법관이 어떤 대법원에 진입하는 것 또는 편향적인 법관이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네. 어떤 시민사회나 언론이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굉장히 흔들리고 할 수가 네.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당연히 이루어질 테니까 그 이후에 대법관을 임명할 때 우리가 인물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SN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손잡고 걸어요 아름다운
라디오 6시 25분 2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자체마다 SNS를 통한 홍보가 중요해지고 그만큼 활발하고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공무원과 유튜버가 합쳐진 공튜버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문경시에서도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문경시의 SNS 담당인 신정숙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 17일자로 문경시청 홍보팀으로 발령받아 SN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숙 주무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SNS를 통해서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문경시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SNS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문경시도 시의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중점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까지 운영하면서 문경의 명소, 지역 소식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인기인 쇼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보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문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문경시 인스타그램이 팔로워 10,000명을 달성했던데요. 이 비결이 뭐였을까요? 네. 저희가 9,500부터 될랑말랑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 시기를 넘어서 1만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성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해 보자면 네. 사진 위주의 카드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문경 소식, 지역 명소 소개 등 다양한 주제를 여러 방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냈기 때문에 많이들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로는 참여형 콘텐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경시 삼행시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팔로워분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셨고 덕분에 공식 계정의 활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셨을 텐데 가장 인기 있었던 콘텐츠는 어떤 거였나요? 네, 바로 조회수 37만을 달성한 2028 경북 도민체전 영상입니다. 경북 도민체전 문경 유치 확정된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쇼츠를 제작했는데 네. 짧은 영상이지만 제 친한 입사 동기들과 제작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에도 문경 분위기 좋다, 도민체전 기대된다 같은 반응이 많았고 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문경시 SNS가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또 입사 동기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원래 주무관님이 문경이 아니라 타지에서 지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타지에서 문경으로 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오래 생활을 했었는데요. 문경으로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아주 개인적인 가족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몇 년 전 할머니께서 갑자기 좀 많이 편찮으셔서 어머니께서 먼저 이쪽으로 오시게 됐고 네. 이후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지역에서의 생활이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친척분들이 아무래도 근처에 많이 계셔서 금방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전에서 문경으로 오셨는데 문경의 삶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네. 낯설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삶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문경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특히 저희 동기들과 자주 함께하며 외로움을 잊고 즐거운 추억을 열심히 쌓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더 말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또 문경은 가까운 곳에 정말 좋은 명소들이 많습니다. 문경 세제처럼 이미 유명한 명소도 있지만 문경의 계곡 명소가 정말 많은데요. 네, 제가 매년 여름마다 지인들과 계곡에 놀러 가곤 했는데 올해는 네. 문경의 쌍용계곡, 용추 계곡 등에서 더위를 날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이 올여름 문경 계곡 명소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SNS 업무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1월부터 SNS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한 달 반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안 됐는데 업무 잘 맞으세요? 기간으로 보면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콘텐츠를 직접 만든다는 게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도민체전 영상이 잘 되면서 다들 기대치가 좀 올라가셨고 네, 내가 이에 맞춰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동기들과 팀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칭찬도 정말 많이 해주신 덕분에 걱정보단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 전임자로 계셨던 주사님께서 기획부터 제작하는 방식까지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업무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기획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보통 어디서 영감을 받고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시나요? 저는 시간 될 때마다 다른 지자체나 여행 채널 등 다양한 SNS에서 최대한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확실히 또 다다익선으로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카페에서 팀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번에는 공원 정화 활동을 하면서 과장님과 즉석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좀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SNS 하고 있는데 충주시의 충주맨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혹시 주무관님의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다면요? 네, 말씀하신 분들처럼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담당자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고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시면서 시민들과 소통까지 자연스럽게 해내시는 거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역량 안에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 문경의 매력을 더 많은 분께 알리고 시민들이 SNS를 보면서 문경 참 좋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당장 만들어야겠다 계획하고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지금 당장은 제가 또 요즘 산불 예방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하나 콘텐츠를 짜놓은 게 있는데 아직 이걸 수락하신 분이 없어서 그 주인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산불 관련 어떤 콘텐츠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봐도 좋겠고요. 다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시민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좋은 시간에 문경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경에서 지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문경 세제처럼 역사와 풍경이 함께하는 명소도 있고 아자개장터, 답별거리처럼 문경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 또 저희 문경 사과, 오미자, 약돌한우 정말 자랑할 만한 먹거리 농특산물이 가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주말에 문경에 한번 놀러 오셔서 직접 맛보고 즐기시면서 우리 문경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문경시 SNS를 통해 정말 더 재미있고 따뜻한 콘텐츠로 문경의 좋은 소식들을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는 콘텐츠들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의 SNS 담당인 신정숙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입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뒤늦게 이 선고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무기징역이라고 하니까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네. 그거에 비하면 그 가장 낮은 형량이 선고된 거여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이 감경 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란이 결국 실패했다는 게 감경 사유라고 얘기를 하고 고령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이 감경 사유가 과연 사유에 해당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네. 실제로 판결문을 쭉 설명을 할 때 보면은 피의자 측에서 주장했던 얘기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계엄을 하게 된 이유가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탄핵, 그다음에 예산안의 강행 처리 이런 것들이 계엄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피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물론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도 무기징역을 때렸으니 윤석열 측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냐라고 직위원 재판부를 성토하기도 하지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이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몽령이었다. 네. 뭐 이런 주장을 이어갔는데 이런 점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런 점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다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피의자들의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100% 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네. 그런데 결국 판결 나온 내용을 보면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계몽령이다.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허술할 리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다. 네. 그런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그 내란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계몽령 주장은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감경 사유를 보면 고령, 초범이 받아들여진 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결과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윤 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했는데 뭐 일련의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의외였던 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안 냈어요. 내일 낸다 그래요. 어제였나요?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양반이 지금 말장난하고 있구나. 네. 거기다가 오늘이 판결이 난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당대표는 미리 입장을 좀 정리를 해놔야죠. 네.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게으르고 리더십도 없고 결국 하루 지나보면서 오늘 밤에 분위기 봐가면서 눈치 봐서 내일 입장을 내놓겠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뭐 전환길 씨나 고성국 씨나 이런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을 만약 하게 되면 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 철회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핵심 지지 기반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저는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강한 입장을 내고 있는 그 오세훈 시장이나 네. 뭐 다른 여타의 소위 말하면 친윤이 아닌 그 누구죠? 검찰총장 친한계 의원들이 내는 입장을 보면서 저분들이 당내에 계속 버틸 수 있겠나 이러다가 당이 갈라져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당대표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장동혁 대표는 게으르고 리더십 없고 무능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나왔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오늘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네. 쓴 글에 보면 대한민국은 3심제다. 그래서 이제 1심인 거고 2심, 3심에 가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1심 판결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다수의 정치인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승복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사태가 법적 판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개헌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번 지방선거가 보수를 자칭 보수라고 하고 있는 뭐 이럴 경우에 참칭이라는 용어를 쓰죠. 네. 그런 보수 집단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이 느껴져요. 어쩜 오늘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23명 나온 거 오늘 계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다 이 피의자들이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이거는 일단락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이 요즘 10대가 즐겨하는 게임인 로블록스 안에서 한미동맹 영원하라라는 팻말을 든 캐릭터들이 행진하는 이 보수단체 거리 집회가 그대로 재현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10대들을 상대로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콘텐츠나 게임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극우의 외연을 10대까지 확장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로블록스가 제가 뭔지를 좀 살펴봤더니 네. 이게 게임 플랫폼이라 그래요. 네. 그 누구나가 이 게임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윤어게인 집회를 열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지를 하자마자 이게 불법인 요소가 있어서 이게 폐쇄가 되나 봐요. 그러면 요게 초청받은 사람들만 접속되어서 들어가서 이제 온라인 극우 집회에 참여를 하는 방식인데 네.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쭉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 때문에 청소년층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걸 너무 그냥 우습게 여긴다든가 가볍게 넘긴다거나 내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거나 이렇게 보고 좀 소홀하게 대처를 한다면 이건 나중에 우리 10대 만들어진 정치적인 견해라는 것은 평생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 10대 청소년들이 만든 토끼폴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들이 만든 언론지에서 네. 이런 집회에 참여해서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왜 참여를 하게 됐는지 이런 그 취재를 한 걸 기사를 쓴 거를 봤는데 많은 경우에 정보의 제한된 정보로 그냥 일종의 재미로 이것을 다루는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만 16세까지 투표권을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네.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하자 이건 진보 진영의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뭐 보수 정당에서는 계속 반대해 왔던 건데 네. 저는 원칙과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정당이 갑자기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가 좀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2019년도에 공직선거법 개정할 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라는 민주당 발의에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든다, 난장판이 된다, 뭐 이러면서 그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청소년들의 선거권 확대에는 찬성하면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나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선거권 확대를 하려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외국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선거권 도입과 동시에 학교 시민교육 전면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매우 의도적인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흐름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에는 뭐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네. 이것을 그냥 이 의제를 던져놓고 정치적으로 유리함을 본인들이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할 텐데요. 이번 6월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는 행정통합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고, 네. 네. 그리고 통합특별시장을 한 사람을 뽑고 통합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 선거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합이 되려고 하면 특별시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걸맞게 통합특별시 의회도 제대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특별시 의회가 과거에 경북도의회, 대구시 의회가 그냥 합쳐지는 수준으로 된다면 국민들의 다양성이나 참정권이 보장되는 그런 의회가 구성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제는 네. 지방을 살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 첫 출발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어떤 건가요? 저는 가장 모든 지역의 모든 단위의 선거에 후보를 내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예, 집권 여당의 정책과 철학을 마을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지방 정치인을 키워내는 것.
역대 어떤 지방선거보다도 가장 큰 성과를 거둬내는 것이 저희 이번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굵직한 시사 이슈 그리고 지역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